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정말 5만 가지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과연 변호사는 어떤 직업일까? 변호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변호사가 돈 많이 버나요?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많이 벌겠지만 업계 내에서도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못 버시는 분들도 있고 많다 적다의 개념이 상대적인 거라.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엄청 낡은 상가에서 손님 한 명 없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있나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일단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고 변호사 수 자체가 엄청 적을 때는 변호사를 보지 않고도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변호사가 아주 떼돈을 벌었겠죠. 그러면은 대형 로펌 그런데 이제 직장으로 다니시는 변호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변호사가 로스쿨 도입되고 나서 업계가 많이 달라져서 사내변, 그 다음에 송무하시는 분, 자문하시는 분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그런 분류도 있지만 이제 말씀해주시는 이제 월급 받는 변호사는 사내변도 있고 송무 안에서도 뭐 대형 로펌 아니면 서초동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데 생각보다 변호사업이 그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갈아 넣어서 해야 되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 물론 억대는 벌지만 시급으로 따지면은 꽤 높지 않을 거예요. 파트너 변호사 이런 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아마 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 개인 능력에 따라서 아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 뭔가 시원하게 금액을 딱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오해하시는 게 변호사가 막 야근 많이 하면 돈 엄청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송무 변호사들은 야근 수당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검사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일단 공부를 잘해야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일단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 하시면은 판사랑 검사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선택권이 주어질 거예요. 만약에 판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로클럭 준비하시면 되고 검찰 하고 싶다면 검찰 실무 거쳐서 검찰 인관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들어가셔서 공부 좀 해보시고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경력 쌓은 이후에 경력 판사, 경력 검사도 들어가시니까 변호사 생활 해보시다가 가셔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그 셋 중에 선택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뭐가 인기가 제일 많나요? 이게 권력욕이 좀 있으시면 검찰이 확실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공직이 잘 어울리신다 하면은 판사가 잘 어울리고 좀 약간 영업도 하고 사람 만나서 굉장히 자신의 매력을 잘 뽐낼 수 있는 분이다 하면 변호사가 확실히 잘 어울리겠죠.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건 변호사긴 하죠. 1차적으로는 변호사인데 판사 했다가 나중에 검찰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옷 벗으시면 많이 버시겠죠. 또 그런 방법이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변호사가 되면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힐 것 같거든요. 나 교통사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 처제가 이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변해서 서울변협에서 포스터를 만든 게 있거든요. 법률 상담은 유료라고 그 포스터가 별도로 있어요. 상담료도 못 받고 막 1시간씩 상담해드린 경우도 있어요. 아 지인이 아니고 모르는 분이요? 지인의 지인이면 사실 저는 모르는 분이니까 사건 수임 전제로 막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개했으니까 뭐 당연히 물어봐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료 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매우 곤란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쉬운 말 한두 마디 해주니까 뭐 그거 좀 어렵다고 전화를 못하냐 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한두 마디 몰라서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한두 마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가볍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큰 부담 없이 그냥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수임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책임 소재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조언을 잘못했다가 그렇죠. 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답변을 좀 들으시려면은 상담료를 지급하시고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다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나 유튜브에서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나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다던데요?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어제도 그랬어요. 내가 물어보더니 다른 변호사님은 안 그러신데 그럼 왜 물어보시냐고 약간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 의뢰인분들도 제가 영상 그때 예전에 올린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 거기에 보면은 의뢰인분들이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챗GPT가 제 소송을 진행하래요, 변호사님. 막 이런 거 보내주시고
아니면 친구 사무실에도 챗GPT로 소송했다가 얼그러져서 오시는 분들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변호사가 쓰는 AI는 사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챗GPT 뭐 유료 버전도 똑같습니다. 제미나이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법률 정보가 굉장히 부정확해요. 조문, 뭐 판례 번호 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어보시는 건 사실 변호사가 들었을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도 인공지능으로 법 같은 걸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법 조문 다 틀리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 다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딱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가입할 때 약관 같은 거 다 읽어볼 것 같고 계약서 한 단어 한 단어 엄청 꼼꼼하게 볼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 읽죠. 왜냐면은 그게 필수 동의가 안 되면 사실 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동의를 해주고 제가 PT 끊을 때도 네. 좀 이상한데 너무 불평등한데 하면서 그냥 서명하고 있더라고요. 좋게 좋게. 그런 걸 조목조목 따지진 않네요. 그렇죠. 대신에 뭐 돈 문제가 걸려 있다거나 제 계약서를 쓰는 거면은 이제 하나하나 보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좀 오해를 하는 게 사람들이 계약서가 되게 차갑고 뭔가 정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한국인이니까. 근데 오히려 계약서가 그 본인들 관계를 지켜주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서로 약속한 거 안에서 지키면 되니까. 근데 네. 그 약속하기까지가 번거롭고 막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계약서 자체는 나쁜 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쓰시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사실 좋은 울타리가 돼서 좋은 겁니다. 그 변호사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쵸. 저 같은 애들이 당하겠죠. 사람들이 미디어 때문에 많이 오인을 하시는데 변호사들 중에 막 샤프한 사람만 있을 것 같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네. 그런데 생각보다 공부를 오래 하시고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셔서 생각보다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 세상 물정 좀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변호사가 반대로 법규 위반도 많이 하나요? 변호사들도 당연히 하죠. 네. 그 저희는 이제 직업이 아무래도 이제 법원을 드나들기 때문에 일반 면허랑 다르게 공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법도 있고 그리고 협회에서 그런 어느 정도 이상 범법행위 저지르면 징계가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징계가 꾸준히 나오는 걸 보면은 범법행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말싸움을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말싸움 잘하시나요? 저는 성격이 그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하도 싸우니까 원래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는 싸움을 웬만하면 안 만들고 저도 이제 겪다 보니까 안 건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좀 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말싸움을 엄마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럼 일할 때는 말싸움을 잘 하시나요? 그쵸. 그거는 이제 일이니까 직업이고 생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는 특히 업무 분야에서 좁혀서 훈련을 하면은 웬만한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 말 잘하고 막 현란하고 막 세련되게 옷 입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재판을 하면은 문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서면을 잘 쓰는 변호사가 사실 훨씬 이제 가치가 좀 높은 면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법원 와가지고 되게 많은 변론을 볼 것 같고 한데 정말 짧으면 한 1분 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서면이 중요하지 말은 좀 정리하는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법정에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나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두고두고 이제 동기들한테 놀림거리가 되는. 근데 모든 법정 드라마에서 다 그렇게 나오던데요? 미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일단 말을 할 때 판사님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님한테 뭐 형사면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소송지휘권이 판사님한테 있고 판사님이 사실 법원 그 자체여가지고 뭐 이의 있으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할 기회를 주면 이제 공손하게 말하는 시스템이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고 전혀 안 그러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쓰면 돼요. 이거는 이래서 맞지 않고 진짜 점잖으신 분들은 다 듣고 있다가 그럼 이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반박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크네요, 드라마가. 훨씬 점잖아요. 아까 이제 변호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평소에 대화할 때도 법 같은 거를 말에 담아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 이거는 무슨 법 위반이야? 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시나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무슨 죄냐고. 특히 막 형사건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큰 죄라고 그냥 하거든요. 확정은 안 지어주시나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긴 아는데 제가 스스로 막
이거는 뭐 위반이고 뭐 위반이고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니까 평상시 대화할 때는 그냥 그런 상황이 딱 있으면은 이거는 무슨 법 몇 조 몇 항 위반이야 이런 게 딱 생각이 튀어나오시나요? 그럴 때도 있었죠. 저희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아마 1월 달에 이제 변시를 칠 건데 변시 칠 때가 가장 똑똑하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진짜 이제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때는 실제로 조문을 다른 분들도 다 외우고 들어가세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주 쓰는 법률은 몇 조 몇 항인지 다 외우는데 그거 아닌 거는 뭐 그냥 바로 찾아보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간혹 피고 쪽을 변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성문 같은 것도 쓰잖아요.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는데 그걸 대신 써주기도 하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다 또 걸려요. 그거 가지고 서로 뭐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부적절하죠, 사실. 본인이 직접 반성을 하고 써야 되고 틀 정도는 이제 변호사가 잡아줄 수는 있지만 아예 다 써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조언은 좀 해줄 수 있겠네요. 이런 내용이 담기게끔 써주세요.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판사님 앞에 가면은 많이 미안해할 것 같잖아요. 많이 조용해질 것 같고. 근데 이상한 분들 진짜 많아서 끝까지 반성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잘못했다는 걸 이제 인식시키는 거, 그리고 그걸 반성문에 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주요 사항들이 있어요. 반성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해드리면서 본인 이제 말투로 본인이 이해한 대로 조금만 써보시라라고 하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송을 걸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해주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기분상해죄 같은 거죠. 근데 이건 솔직히 가벼운 이슈는 아닌 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일부러 해서 제기하는 펌들이 있어요. 소송을 근데 일단 당하면은 대응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엔 좀 많아요.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한다. 그런 것도 있죠. 변호사님이 또 이혼 소송을 또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네. 지켜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나요?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결혼이나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이혼을 얼마나 성격이 안 좋으면 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분인데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둘 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혼을 하는 사람 이유는 사실 너무 다양한데 그 핵심은 약간 상대방의 고통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뭐 고부 갈등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건 네 사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우자의 그 고통이 뭐 사실 다 해소는 못 해주더라도 공감만 해줘도 일부 해결될 텐데 그걸 이제 구별을 짓는다거나 뭐 돈 문제로 좀 고통을 받는데 알아서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공감을 못하는 게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되고 이게 약간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혼을 하는 이제 귀책 사유가 바람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바람을 남자가 많이 피나요? 여자가 많이 피나요? 비슷하죠, 사실. 비슷. 그냥 생각했을 땐 남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쉬쉬하는 게 더 많아서 그럴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요즘은 또 다를 수는 있는데 좀 본인 가정에 안 알리고 싶어 하세요. 바람핀 유부녀들은. 그래서 합의금을 진짜 상식 밖으로 많이 주더라도 그냥 조정을 하거나 합의를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이 안 들려서 그럴 거지 일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바람을 피우면은 보통 귀책 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양육권도 뺏기고 재산도 분할해줘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바람 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게 조금 나눠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그 이혼해서 들어왔을 때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사람들이 이게 돈이다 보니까 섞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정확한 판단은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바람을 피워도 그거는 위자료에 들어가는 거고 재산 분할은 이제 별개입니다. 조금 참조는 되겠지만 완전 별개로 내가 소득이 얼마였고 뭐 결혼할 때 얼마의 자산을 갖고 왔고가 중요해서 바람핀 거는 위자료로만 들어오고 대신에 이제 양육권은 좀 애매해요. 그 좋은 부모랑 좋은 배우자는 사실 달라서 바람 피웠다고 해도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가 충분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바람 피운 게 양육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죠. 바람을 피는 분들이 증거 수집 같은 것도 막 하잖아요. 흥신소 시켜서 증거 수집을 해오면 그게 뭐 증거 채택이 되는 건가요? 되기는 되죠. 그거를 쓰셔도 돼요. 그 형사는 이제 위수증이라고 해서 많이 아시다시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못 쓰는데 민가사는 그 증거가 조작되거나 위조된 거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정확한 증거이기만 하면 일단은 다 채택을 해서 사용해 주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뭐 녹취를 하면 효력이 없다. 민사 가사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화가 나서 소송을 하러 오시면은 네. 자기 형사처벌 근데 해봤자 벌금이거든요. 그런 네. 거는 그런 거 상관없다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공무원이시라거나 아니면은 뭐 면허가 좀 걸려있다 하면은 최대한 일단 증거를 가져오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이제 법원 통해서 하고 법원에서 이제 강제력을 가진 이제 문서로 증거 확보를 이제 해드리죠. 근데 그게 승신소보다 싸요. 그리고 보통 결혼하고 5년이 지나면 재산의 반을 뺏긴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그런가요? 큰 틀에서는 그게 맞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5년은 사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5년인데 50%는 절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반반 결혼했다 이러면 뭐 1,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반반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남자랑 여자 결혼했는데 남자가 집을 다 해왔고 뭐 소득도 여자의 2배다. 근데 한 5년 살았다면 절대 5대5가 안 되거든요. 그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본다는 게 그런 거군요. 네, 재산 형성 기여도는 이제 특유 재산 그리고 혼인 기간 중 소득 그다음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그다음에 양육 여부, 아이가 있는지 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30년 살아도 40%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4년 살았는데 혼인 초기 자금도 훨씬 작았지만 45%, 50%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다양합니다. 요즘에 황혼이혼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주로 뭐 때문에 많이 하시나요? 대체로 오래 살다가 많이 참은 거죠. 일단 오래 참다가 남은 세월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거고 황혼이혼 확실히 남자분들이 피고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둘 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똑같을 건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내를 붙잡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남자분들은 좀 집안일 안 하시고 아내가 집안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분들 좀 있잖아요. 스스로 밥을 못 차려 드시는 분이 많아서 밥 차려달라. 그리고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녀분들이랑 대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중간 고리가 아내였는데 아내가 이제 사라지면 아예 단절이 돼서 밥 먹는 거, 자녀와의 교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되게 반대할 텐데 그게 성사가 되나요? 뭐 이유가 있으면 되죠. 황혼이혼이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대략 어떤 일들이 있나요? 좀 예전에 끝난 사건인데 거기도 한 40년 사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남편분이 외도를 했는데 그 이혼을 내가 왜 당해야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이가 많으시고 분명 이제 남자분도 아내분이나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나이긴 하지만 외도가 너무 명확해서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변호사도 그 할아버지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그 변호사님이 법정에 오셔서 아니 40년 살면서 바람을 한번 어떻게 안 피울 수가 있냐면서 변호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랑 저랑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명확한 바람이나 가정폭력, 폭언 이런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없으면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황혼이혼이 최소 막 20, 30년은 살다 오기 때문에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기간이고 그리고 그 나이대에 돼서 관계 회복을 전혀 해보지 않은 경우도 없어서 그 정도 되면 다시 붙여놔도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겠다고 보는 경우는 이혼이 거의 됩니다. 참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여성분들이 주로 참을 텐데 왜 그동안 참았을까요? 대체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자녀가 제일 크고요. 자식 뭐 결혼할 때까지만 뭐 약간 이런 네네네. 대학교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고 아니면 이제 경제력. 내가 이제 나가면은 스스로 부양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기반 마련할 때까지는 참고 살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또 변호사님이 이혼 말고 상속 전문이시기도 하잖아요. 상속이 제 주변에 봐도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로 형제들이 많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 엄청 고생을 하던데 형제가 뭐 예를 들어 5명이다. 근데 부모가 유언을 안 남기고 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원만하게 대화를 해보다가 근데 협의는 전원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안 되면 이제 법원 오시는 거죠. 그게 뭐 그냥 5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판결이 나나요 보통? 특별히 누구 하나가 크게 돈을 미리 받은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크게 고생을 한 게 없다 하면은 사실 n분의 1 하는 게 가장 적절하죠. 법원 와도 대체로 법정 상속분으로 나오니까요. 고생이라고 하면은 뭐 부모를 봉양하고
그런 건가요? 기여분인 건데 특별한 부양이라고 해서 요양사처럼 되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케어했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줘서 부모님이 주신 재산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했다든지 아니면 사들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대출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생전에 갚아드렸다든지 그래서 돈이 오간 게 정확하게 남아있다 하면은 그건 기여분이 인정이 돼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받아갑니다. 약간 돌아가실 때 돼서 일부러 상속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병원에 붙어 있고 이런 분들도 꽤 있나요? 있죠. 근데 좀 달라요. 그 일반 부양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의뢰인분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돌봐주잖아요. 그걸 딱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있는데 부양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반적인 뭐 요양원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이 안 됩니다. 형제들이 다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한 사람만 챙기는데도 그게 인정이 안 돼요? 병원비 쉐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해라고 하는 편이고 돌봄으로 기업은 30% 정도가 인정받은 사건이 있는데 네. 근데 그분은 본인 혼자서 한 10년, 20년 하셨고 요양사 자격증도 따시고 네. 근데 그분은 30% 인정이 됐는데 그분은 근데 웬만한 분은 따라하지 못할 정도여서 쉽게 인정이 되는 편은 아닙니다. 또 궁금한 게 보통 첫째가 유산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맞으면서 틀려요. 옛날 법은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태어난 순서,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한지 여부에 따라서 법정 상속분 자체가 좀 적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냥 자식은 다 똑같이 n분의 1로 가져가는 거라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n분의 1인데 뭐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변한다. 기여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근데 기여분 자체가 인정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반대로 유언으로 예를 들어 형제 5명인데 셋째한테 나는 다 줄래 이렇게 하면은 또 싸움이 나잖아요. 그거대로.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통 해결이 나나요? 셋째한테 다 가나요, 실제로? 셋째한테 다 줄 수 있어요. 그 사실 자식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편한 자식이 또 따로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상속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돌아가시면서 돈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미리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전증여 해서 셋째한테 살아생전에 다 넘기는 가능성 하나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뭐 유언장이나 유언공증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셋째한테 다 준다고 해서 주는 경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전증여한 재산이나 유언장 내지는 유언공증으로 셋째한테 돈을 다 넘기게 되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문제됩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돼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라서 힘들다기보다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점은 다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평생 살면서 법원에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한두 번 정도를 대체로는 하는데 그럼 그분들 사건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걸 고민하다 보면은 변호사들 대부분은 아마 각성 상태로 오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도 계속 이제 생각나고 저도 진짜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새벽에 깨서 막 메모해 두거든요. 아니면 이게 못 참겠으면 그냥 그대로 써버려요. 그냥 서면을.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뺏기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계속 각성이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뢰인과 어느 정도 동기화가 되는 거네요.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힘든 거 말고 이건 진짜 꿀이다. 이 사건은 정말 쉬운 사건, 하기 편한 사건, 마음에 짐도 별로 없는 사건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긴 있죠. 되게 심플한데 증거가 명확한 피해자다 라고 하면은 그게 상간이 됐든 이혼이 됐든 뭐 상속이 됐든 형사가 됐든 다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내 사건 되게 뭐 반드시 이기고 너무 쉬운 사건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수임료 조금만 깎아달라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말 듣고 좀 싸게 수임을 했다가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막상 까보니까 뭐 변수가 너무 많았다고. 네, 진짜 열어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본인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 식별이 안 되니까 일단 유리하다고만 생각을 해서 줬는데 막상 딱 보니까 본인이 불리한 거 다 자백해버린 상태이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쉬운 사건이라는 게 열어봐야 합니다. 꿀 사건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모른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변호사라는
직업을 만족하시나요? 저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법 공부가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은 법조인에 권하진 않겠지만 법 공부는 꼭 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 판단하는 기준이 잘 잡혀 있다는 게 좋아서 일단 직업 만족도가 그런 부분에선 또 있고요. 제가 이제 변호사 되길 결심한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되게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 사람의 편이 돼서 그 사람의 주장을 해주는 건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치유가 돼서 나가는 걸 보면은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면서 다시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직업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럼 변호사 생활을 행복하게 이어나가실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걸 질문 드린 것 같은데 다 너무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궁금한 거 말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거 한 뭉텅이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